자, 46페이지 중개업의 등록부입니다. 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오늘 이제 진도가 중개업 등록하고 결격 사유까지를 한번 나가볼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등록에 있어서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잠깐 봤을 거예요. 자, 저번 주에 허가하고 등록 잠깐 비교해봤죠? 허가는 재량적이다. 근데 등록은 어떻게 한다? 기속적이다. 이게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해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건 기속적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신정속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못 넘긴다. 그래서 이거는 또 등록증 양도 대여로다가 일단은 규정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1인 1등록주의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한 사람은 하나밖에 등록을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 등록을 금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1인 1사무소가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적법 요건이다. 자, 이거는 이제 등록의 효과 부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간단히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하면 적법하게 뭐 할 수 있다?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조건 기본적으로 뭐 따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지만 되죠? 그럼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중개업 하는 거 아니다. 뭘 해줘야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줘야지만 되죠? 그래서 등록해야지만 적법하게 뭐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면 소위 말하는 이거는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형벌 등록 안 하고 중개업했다.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 3-3에 해당되죠. 자, 뒤에 가면 요 내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7페이지 보니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부분 보죠. 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자, 일단 등록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하고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로다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는 제외되냐 그러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소속 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소속 중개사는 왜 등록 신청할 수 없느냐? 자, 얘는요 이중 소속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소속 중개사는 이미 소속되어 있죠. 소속 중개사의 용어정의 다시 물어보죠. 소속되었다.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한 소속된 누구예요? 자격증이 있죠. 공인중개사로서. 자, 저번 주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조할 수 있죠.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다시 등록한다면 여기는 소속되어 있고 여기는 등록되어 있죠. 이게 뭐가 되는 거?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중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등록하지 못한다. 그럼 얘는 나 이제 사장할래. 직원 안 하고 사장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나와야 돼요. 그 소속에서 빠져나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두 사람이고 그럼 등록관청은 자, 등록관청은 어디다?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예요. 시군구. 자,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그러면 내가 사무소를 어디다가 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살고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소를 어디다가 냈냐가 중요하다. 사무소가 있는 곳에 시군구인데 자, 이 시는 뭐 어떤 시라고 그랬어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이거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넘어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가 있는데 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있어요. 자, 특별자치도는 어디예요?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제주도에 보면 행정시
제주시가 있는데 제주도에 시가 있습니다. 시가 뭐 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다. 이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가 딱 두 개예요. 거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자체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유는 서로 지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좋은 것은 내 걸라고 그래서 싸우죠. 그래서 그 행정의 일환을 위해서 지자체로 만들어 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만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만 뽑는 거죠. 그래서 제주시와 그 다음에 또 서귀포시는 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행정시다. 자, 이거는 일단 제주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나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자, 이때 시는 무슨 시다?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자,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뭐 있어요? 여러분 동네 있죠? 광명시. 그러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청이 뭐가 되는 거? 광명시청이 등록 관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여기에서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뭐가 되는 거? 등록 관청이 된다. 그래서 구라고 한다면 자치구와 그 다음에 뭐였어요? 비자치구가 있더라. 자치구와 비자치구. 자,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를 얘기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나이는 구죠. 구청장을 선거로서 직접 뽑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비자치구는 어떻게 돼요? 비자치구는 자 여러분들이 특별시와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구. 자, 여러분들이 요 옆에 가면 뭐 있어요? 부천시. 부천시에는 원미구, 소사구 이런 게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부천시 원미구. 자, 원미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미구청장을 구민이 뽑지 않죠. 그러니까 부천시장만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는 거죠. 자, 이렇게 구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50만 이상의 대도시. 예. 인구가. 이제 공법에서 배우셨죠. 예. 대도시 하면 50만 이상이죠.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구가 있는 도시가 많죠. 부천시도 있고요, 성남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여러 구가 있어요. 자, 뭐 안양시도 천안시 많잖아요. 자, 안산에도 구가 있죠. 그런데 100만 이상이 되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광역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100만 이상 되는 시가 딱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일산 100만 안 돼요. 수원시가 지금 약 한 120만 됩니다. 120만 정도 되는데 아직 광역시가 안 됐죠? 안 놔주죠, 경기도에서. 예.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있어요. 창원시가 요즘 그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107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역시가 되려고. 창원시가 세 개 합쳐졌죠? 창원, 마산, 진해. 옛날 창원시, 마산시하고 진해시를 합쳐가지고 창원시로 됐는데, 자, 얘네들은요 어쨌든 광역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그래서 비자치구.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행정업무 담당하는 데서 행정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뭐가 되는 거? 등록 관청이 된다. 구가 있다면. 자, 그러면 자, 원미구에다가 사무실 냈습니다. 부천시로 가야 돼요? 원미구로 가야 돼요?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원미구에다 사무소 냈으면 원미구로 가야 돼. 부천시로 가는 게 아니라 원미구로 가야죠. 왜 이 구를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행정 업무를 담당해서. 등록 신청하는 것도 행정 업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놓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너무 쉬워서. 일단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알아는 두고 넘어가야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8페이지에 보면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하고 법인이죠. 자, 일단 공인으로서의 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 보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결격 사유라는 게 없어야 돼요. 만약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결격 사유는 마지막 시간에 한번 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외에 이제 뭘 한다? 실무 교육을. 자, 실무 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실무 교육은 어떻게 돼요? 자, 등록, 신청, 전 몇 년 이내? 네, 1년 이내. 1년 이내 이렇게 됐어요. 자,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런 게 뭐예요? 실무교육.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실무를 하는 거죠. 실무.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알아요? 예, 예. 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요? 등록관청에다가 나 실무 아는데요. 증명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자 들어갈 때 실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가지고 일단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실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는데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실무 교육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해서 몇 년? 1년이네. 자,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는 일단 명시를 안 했는데 중개사법에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일단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때 실무 교육 말고 실무 수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지금 현재 좀 중개사법 제 교재에는 일단 실무 수습 얘기가 일단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실시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법에는 일단 실무 수습이라는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세부 규정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실시를 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바로 실무 수습 제도가 있어요. 참고적으로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게 원래 작년부터 원래는 재작년부터 이제는 16년이죠. 재작년부터 시행돼야지만 되는 제도였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하냐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여러분들이 수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중개 사무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실습, 수습을 거쳐야 돼요. 전문 자격자 제도는 이 제도가 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알고 6개월이고요. 변호사 나중에 하려면 6개월 동안을 수습 제도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감정평가사가 1년인가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수습 제도를 자 1년 동안 감정평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수습을 거쳐야지만 단독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정평업을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증은 다 이렇게 있는데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도 이 제도를 일단 만들어 놨어요. 200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6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딱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우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일단 가장 대표적이에요. 지금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가 이제 뭐 막 쏟아져 나오죠. 로스쿨에서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유명한 갑질 얘기가 나오죠. 나는 지금 변호사 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넘어. 이거까지. 자, 나는 지금 개업공개에서 해야 돼요. 지금 사무실 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 사무소에 가서 수습을 하죠. 그러면 그 생사여탈권을 누가 주고 있어요? 그 개업공개에서 주고 있죠. 너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꽝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이것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래서 실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사무실에 가서 수습을 해야 될 건가? 그냥 아무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나 취직해서 해가지고 수습을 갖다가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수습을 안 하고도 수습했다고. 그렇죠. 대가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에 대한 대가. 뭐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한 대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를 특정 중개 정해서 수습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수습할 사무소도 또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막상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세부적인 규정을 막 만들려고 이제 2000년도에 만들어 놓고 세부 규정을 만들려고 탁 보니까 이제 2005년, 2015년도입니다. 15년도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지금 뭡니까? 문제점을 모아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는 뭐가 나온다? 수습제도가 나올 수도 있다. 법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참고적으로 일단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지금 실무교육을 받아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이거는 이제 시행 안 하고 요것만 이제 교육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사무소를 갖춰줘야 돼요. 중개 사무소는 어디에 기재된 자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돼요? 기재된 건물.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만 중개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에 중개사를 두는데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자,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설 건축물. 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자, 가설 건축물 대장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뭐예요? 흔히 가건물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이것은 왜 가설 건축물을 갖다 만들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설 건축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컨테이너. 그냥 컨테이너도요. 이거는 건축물로 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물로서 해서. 여러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컨테이너 시골 같은데 컨테이너 주택 멋있게 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건축물 대장이 돼요. 근데 가설 건축물은 뭐냐면 특정 용도에 의해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고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공사장. 공사장에 보면 공사장 앞에다가 컨테이너 하나나 두 개 놓고 그걸 뭘로 써요? 예, 현장 사무소 용도로 쓰죠. 뭐 숙소로 쓰기도 하지만 사무소 용도로 많이 써요.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 치워야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치워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면 일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명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물이 많은 데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냐면 김포시. 여러분 김포시로 가좀 혹시 여기에도 저기 외곽 쪽으로 시내 말고 외곽 쪽으로 혹시 그런 건물인지 잘 한번 보세요. 국도변에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해서 그 가게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게 임대하고 하는 거 있죠.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의 일부가 가설 건축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가설 건축물을 해놨냐? 그 땅이 앞으로 다른 용도로 써질 땅입니다. 근데 다른 용도로 수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질 땅인데 지금 당장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주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수용될 때까지 아니면 다른 용도 쓸 때까지 여기다 가설 건축물을 해서 잠깐 내가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가설 건축물 대장을 신고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건물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제 실제로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거기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중개사무소.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중개사무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샌드위치 판넬에. 근데 그게 가설 건축물 대장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중개사무소 들어가느냐? 간단해요.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도 중개사무소 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무소 인수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건물에 당연히 중개사무소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권리금까지 줘가면서 인수를 합니다. 얘는 나가죠. 내가 이제 들어오죠. 들어올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딱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안 됩니다. 그래요. 관청에 가서 항의하죠. 아니 여기 중개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있었죠. 그러나 현재 규정을 적용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선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꼭 관청에 가서 확인해 줘야 돼요. 있다고 해서 거기가 등록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확보하는 법은 소유하거나 전세,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사용대차.
사용 대차 방법으로. 소유 전세 임대차는 아실 거고 사용 대차가 뭐예요? 뭐라 했죠 이거? 사용 대차. 이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주로 이제 남편분이 사업체 운영합니다. 사무실 내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운영하는데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그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 하고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자, 우리 남편 사무실인데요. 해가지고는 안 되죠. 사무소 확보를 해준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때는 한다. 사용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에서는 사용대차 계약서 갖고 오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과 남편 사이에 뭐 한다? 네, 사용대차 계약서를 갖다 써가지고 제출해줘야 돼요. 사용대차는 하나의 무료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뭘로 등록 기준이 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법인은 이제 등록 기준, 요게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일단 법인은 무슨 회사예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법법에 의한 협동조합. 여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본금 얼마였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법법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활동은 제외하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이게 이제 법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자, 보죠. 상법상 회사. 자, 여러분들 상법상 회사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법상 회사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회사가 주식회사 있었죠? 주식회사 있고 그 다음에 또 유한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명회사 합자회사 있었죠. 한명회사와 그 다음에 합자회사 이렇게 했죠. 자, 아마 10월 달에 들었던 분은 아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상법에 있는 내용은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기억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할 것이 있어요.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회사에 간소화된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유사한데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일단 본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 차이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공통 차이점은 공통점은 출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자 주식회사 갖고 오면 예를 들었을 거야. 자, 주식회사를 보게 되면 자 출자자가 있죠. 출자자가 누구냐면 주주들이죠. 주주들. 자, 그 사람이 경영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주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하면 다 주주들이에요. 여러분들 함주를 갖고 있어도 주주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경영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누굴 뽑아가지고 경영진을. 자, 경영진. 주식회사의 경영진을 뭐라 하냐면 임원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흔히들 그 주식회사의 임원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 이사, 감사. 임원하면 누구? 이사, 감사. 그 중에서 대표 맡은 사람을 뭐라 한다? 대표 이사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렇게 임원을 선임한 다음에 그 임원진들이 어떻게 돼요?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회사에다가 돈 투자하고 나서 누굴 뽑아요? 임원을 뽑죠. 임원을 뽑아가지고 경영은 누가 한다? 그 임원이 경영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주식회사에서는 뭐예요? 임원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에 간소화된 절차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자 업무 집행자라는 대표자가 혼자서 경영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주식회사와 유한의 차이점은
출자자 인원수 차이예요.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명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유한회사는 50명 이내로 제한이 돼요. 출자자가. 그래서 인원수의 차이점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의 사업자에서 보죠. 한 명의 사업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한 명 합자의 공통점은 출자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출자자가, 돈 낸 출자자가 뭐 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출자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 그 출자자, 경영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일반적인 개념에서 사원 하면 뭐예요? 일반적인 개념 사원 하면 직원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상법상에서 사원은 바로 이렇게 한면산업자에서나 이런 데서 그 출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얘네들이 출자도 경영도 한다. 그런데 자, 이 한 명에서 합자회사의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은 한 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그 다음에 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자,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무한책임. 책임이 무한하게 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무한책임사원은 돈을 출자하는 데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또 경영에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와 경영에 모두 책임지는 사람인데, 자, 여기 유한책임사원은 어떻게 될까? 책임이 유한하다. 그럼 뭐만 출자에만 책임지고 경영에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한책임사원은 경영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경영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때 자, 중개사법에서는요. 뭐만 인정하고요. 무한책임사원만 적용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중개사법을 제외시킵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자,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사원하면 누굴 얘기한다? 네, 무한책임사원만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한 것을 다 기억 안 해도 좋은데 두 가지는 꼭 기억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임원 또는 사원 또는 임원 있죠? 자, 사원 또는 임원. 앞으로 사원 또는 임원 이렇게 문구 계속 나올 겁니다. 얘 누구예요? 경영진이다. 앞으로 사원 또는 임원 하면 아, 얘는 누구다? 경영진이다. 이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 사원 또는 임원, 경영진이 책임진다. 또 하나, 요 사원은 무슨 사원만을 의미한다? 예, 무한책임 사원만을 의미한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법상에서 5가지 중에 하나로 설립되거나 아니면 자,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하면 많이 듣는 회사가 농업협동조합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거고 일반적인 개념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일반적 개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주변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농작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자, 혹은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서 농작물을 감자 같은 거라든가 고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박스로 사오게 되면 그 박스에 뭐라냐면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고추 영농 협동조합 이런 게 박스에 이렇게 찍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설립됩니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가지고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조합이니까 조합원이겠죠? 조합원을 구성해서 법인을 만들게 되는 건데, 자, 제가 농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간판에 협동조합이라는 거 혹시 뭐 본 거 없어요? 생협도 관련 법에 의해 별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관련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협동조합 하는 거 여기서는 제가 못 봤는데 다른 지역 가서는 뭘 봤냐면 혹시 이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핫도그 집 있어요.
그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핫도그 집이 있는데 그 간판에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하나 묶여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 여기도 있어요? 예, 프랜차이즈던데 그게. 연어맛도고요? 그 맛있다 그러더만.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막 줄 서가지고 좀 사고 그러더만요. 거기 간판에 보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게 5명 이상,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이면 되거든요.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개사무소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뭐는 제외한다 그랬죠? 뭐는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자, 이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잘 못 들었었어도 요 문구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기업.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왜?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 기업이 뭐예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이익에. 자, 수익을 내죠? 그 수익의 몇 프로 정도를 사회에 환원시키고 복지라든가 이런 데다 기부하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그렇게 기부를 해놓고 광고 내죠? 뭐 사회적 기업이다 해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이미지 제고 때문에. 근데 그거 다 뒷생각이 다 있죠? 네. 네.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그렇죠. 다 세금 때문에 그렇죠. 뭐 복지국자 어쩌죠? 그거는 둘째치고 다 세금 때문에 다 그래요. 그만큼의 세금 일단 감면이 되는 거. 그 대가 이상의 감면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거와 비슷합니다. 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수익금액,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수익의 30% 이상을 이렇게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이런 공익목적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단 제외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등록 기준을 보죠. 두 번째 등록 기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설립한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 목적으로 설립한다.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 자,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자, 이거 규정 보세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고 그랬죠? 그럼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겸업을,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거 하면서 다시 배울 겁니다. 겸업을 뭐 하는 거? 제한하는 거다. 겸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겸업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한다? 할 수 없다. 즉, 그러면 얘네들의 본업이 뭐예요? 법인인 개업공개 본업은 얘 뭐 하려고 법인인 개업공개사 됐어요?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이 본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이 본업인데 그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 그러니까 자 거기 보니까 뭐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사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관 상담 쭉 나오죠. 자, 이건 뒤에 가서 파트에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업부터 비읍은 중개업이어야 아니에요. 관리 대행, 부동산 이용 거래 관한 상담, 경영표 경험정보 제공 이런 중개업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해서 뭐예요? 중개업이 아닌 겸업이죠. 겸업이 뭐예요? 겸업. 본업이 중개업이죠. 그럼 중개업 외에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업이더라. 그래서 겸업을 요것만 해라. 제한하고 있다. 자, 14조 기준 업무만을 영위 목적으로 설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세 번째는 대표자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해야 되고, 대표자를 어떻게 해야 한?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자,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네, 3분의 1 이상이 누가 된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자,
대표자 제외합니다. 자,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왜 공인중개사 해야 되느냐? 대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뭐 서명 날인해야 되고요.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 줘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대표자를 일단 제외한 사원임원. 아까 위에서 배운 거 두 가지 다시 물어보죠. 사원임원은 누구다 그랬어요? 경영진이다. 이때 사원은 누구만을 의미한다? 무한 책임 사원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3분의 이상이 누구?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사원임원, 사원 또는 임원 다 받아야지만 되죠? 임원들. 자, 대표자도 사원임원에 해당되죠? 자, 대표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줘야 돼요. 자, 이때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법인은 분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분사무소는 소위 말하는 지점입니다. 지점. 이 법인은 본사가 있고요.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본사를 뭐라 하냐면 주된 사무소라고 그러고,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하는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니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지점장을 얘기하는 거죠. 얘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를 갖춰라. 중개사무소를 갖추라. 중개사무소는 조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조건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겹게들 나중에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52페이지 보죠. 50페이지 보니까 이제 등록 신청하죠? 어디다 등록 신청해요? 어디다가?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 사무소를 두고 다니는 지역을 관하는 등록관청이죠? 시군구 등록 신청을 하는데, 자, 이때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기 전에, 자, 위에 그 니은에 보니까 자격증 사본은 지금 서류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죠? 자격증 사본이 제출됐어요.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었죠? 사본이 제출되고, 근데 등록관청은 뭘 요구한다? 원본을 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원본하고 사본, 복사본하고 대조를 한 다음에 했는데, 지금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요. 왜요? 뭐가 됐으니까? 예, 전산화됐죠?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취득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서류 들어가면서 또 실무교육 받아야지만 되죠?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들어갑니다. 사진 한 장 줘야 돼요. 자, 사진 어디다 붙여요? 여러분들이 등록 신청, 자격증에는 사진 붙어 있어요. 예, 근데 자격증에도 붙어 있지만 등록증에도 요즘은 사진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는 부시시한 거 하지 말고, 이게 요즘은 사진관에서 다 알아서 변장시키죠? 예, 알아서 다 변장시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여권 사진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이 기재된, 다만 건축물대장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럴 때는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있어요. 자, 외국인과 그 다음에 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외국인은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서류. 이거는 뭐냐? 자, 우리나라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관계기관이면 본적지 신원 확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청 있죠? 이런 데 가서 조회를 해서 결격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요, 결격서를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국가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예를 들어서 뭐 신원증명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진술서 써서 공증받아가지고
그날에는 우리나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좀 복잡해요. 진술서 써서 공증받아서 그 나라까지 가서 우리나라 영사관에 가서 확인받아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복잡하죠? 이거를 서로 국가 간에 간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협약을 맺으면요. 어떤 협약이냐면 아포스티브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학 가시는 분들은 이 협약서를 확인서를 대부분 끊어줍니다. 협약을 맺은 나라끼리. 그래서 아포스티브 확인서,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알아서 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이 협약을 맺은 나라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법인은요. 외국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 법인 하면 여러분 외국 회사 뭐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 회사 많이 들어와 있죠? 아는 회사. 뭐 얘기하면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왜? 별다방 있죠, 별다방. 네, 스타벅스. 우리나라에 별다방 하니까 먼저 지금 한참 생각했죠. 요즘 백다방도 있죠. 몰라요? 네, 누가 아는 거예요? 네, 백종원에 백다방도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는 가장 먼저 진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타벅스는 외국에서 이미 미국에서 스타벅스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본사를 다시 설립하는 게 아니라 한국 지사 설립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영업소예요. 그 영업소 등기를 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법인 한번 구분해 봤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있죠? 신청서. 거기 보니까, 자, 보세요. 54페이지 서식과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 나오는데, 그 후에 보니까 자격증 발급 시도 나오죠. 등록 신청서에. 왜 자격증 발급 시도가 적도록 되어 있냐?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취득 여부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받았다는 것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별 보니까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나오죠. 자, 여러분들 개업공개 종류 중에 하나 더 있었는데요. 법인이 있었고, 법인인 개업공개사 있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있었고, 또 부칙 개업공개사 있었죠. 부칙은 신규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긴 부칙이 없는 거예요. 점차 소멸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제출하면 뭐 한다? 이제 등록 절차를 여러분들이 교재 56페이지를 보죠. 자, 이제 지금부터 등록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장 찍고 넘어가서 3, 4월 달에는 한번 필기하라고 한번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어디다가 등록 신청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 군구, 등록관청이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주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결격 사유를 어떻게 한다? 확인합니다. 관계원에 조회를 해서 결격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 통지를 하게 돼요. 등록 통지는 등록 신청일부터 며칠? 7일. 7일. 등록 신청일부터 7일이네. 등록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서면으로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록 통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증을 설정해 줘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하는데, 요거는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데, 이게 또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무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내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업무 보증 설정이에요. 이건 연대 보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배상 못하면 이 연대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배상해주는 부분이 업무 보증 설정입니다. 자, 업무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한다. 이건 이제 뒤에 가면 다 내용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게 되는데, 자,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두 가지 확인해요. 일단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등록대장에 뭐하고 나서 기재하고 교부한다. 자, 두 가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업무 보증 설정 안 됐으면 등록증 교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등록대장이 뭐하고 기재하고. 자, 등록대장 기재합니다. 그리고 교부하는데 이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줘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증 교부해줄 때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거 같죠? 어디서 들어봤냐면 자격증 교부할 때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랬죠?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 교부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된다?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요렇게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안 써도 되는데 열심히 쓰시네요. 다음 파트는 여기다가 살이 잔뜩 붙을 거예요. 쉽잖아요, 이거. 자, 살이 여기다가 붙어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눈여겨보고 넘어가시라. 2개월 뒤면 기억나겠죠? 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머리 좋잖아요. 그래서 자, 기억 다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음 파트는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보면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송.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한번 언급이 좀 됐던 거예요. 자,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내가 여기다가 등록하고, 자, A가 여기다가도 등록하고 또 다른 곳에 또 이렇게 등록하고. 이게 뭐예요? 이중 등록이죠. 이중 등록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견에서 아니 요즘 다 전산 처리한다는데 이중 등록 이거 규정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중 등록 못 해요. 왜냐? 일단 내가 등록한 상태라면 이제 다른 데 등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당장 걸립니다. 그런데 왜 이 규정을 만들어 두느냐? 이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중 등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지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이중 등록 하다가 적발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자, 등록 반드시 취소된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가 절대 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로 나눠집니다. 이제 용어를 이제 익숙해진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공부하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 취소는 등록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절대 등록 취소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규정상에서 절대 등록 취소는 뭐다?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는 어떻게 한다?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를 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절대 등록 취소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다? 상대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어 없어요? 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없죠. 그냥 이 사안에 해당되면 무조건 담당 공무원은 취소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두 개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건데, 용어를 하여야 한다는 제가 절대 등록 취소라고 그러고 할 수 있다는 상대 등록 취소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중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되고, 그 다음에 또 1-1. 자, 이중 소속. 여기도 소속하고 여기도 소속하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중 소속. 여기다 등록했는데, 자, 여기다가 등록을 했는데
여기다 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등록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등록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소속됐죠? 그럼 이것도 이중소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했고 소속했거나 소속하거나 또 소속됐다면 어디에요? 중개사무소에. 자, 다른 업종이 아닙니다. 다른 업종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중개사무소 이렇게 된다면 이거 이중소속 절대 금지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 개업공개사 같은 경우는 절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형벌 1-1. 소속공개사는요. 자, 자격정지라는 게 있어요. 자,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뭐예요?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뭐 한다? 정지시키는 거죠. 그랬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중등 이중소속은 절대 금지된다 그랬고요. 자, 등록증 양도대 양수금지와 거짓부정 등 요거는 좀 쉬었다 하시죠?